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태우라고 합니다. 올해 48살이고 보험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남들에게 털어놓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겪은 일들이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죠. 제 아내는 문지연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3살 어린 45살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0년이 되어 가네요. 지연이는 정말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서 부녀회장을 맡고 있고 동대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 지연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챙기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관리실에 가서 해결해주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아내의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아파트는 꽤 큰 단지라서 동대표들만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이는 나이가 있는 편이라 다른 대표들한테도 누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온 주민들 챙겨주고 각종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준비하고 정말 성실하게 활동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저도 그런 지연이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의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 늦어질 것 같아라는 말을 일주일에 3-4번은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일이 많구나 싶었는데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평일 저녁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회의가 있다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여보, 주말에도 회의가 그렇게 많아? 하고 물어보면 요즘 아파트 현안이 많아서 그래. 회장님이랑 예산 조율하느라 바빠 죽겠어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도영이라는 젊은 분인데 37살로 꽤 젊은 나이에 입대위 회장을 맡고 있어요. 능력도 좋고 추진력도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파트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어요. 직장 일도 바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그런 일들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가정에도 좋은 일이겠다 싶어서 별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다. 우리 집사람 덕분에 아파트가 잘 돌아가는 것 같네라고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달라진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지연이의 표정이 예전과는 다르게 밝아 보였어요. 화장도 전보다 신경 써서 하고 나가고 옷차림도 조금 더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회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하고 물어보면 대표들 앞에서 발표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단정하게 입어야지라고 대답했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가끔 메시지가 오면 혼자 미소를 지으면서 답장을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누구랑 연락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회의 관련해서 회장님이랑 업무 얘기하는 거야 라고 했죠. 그러면서 점점 저와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응, 그랬구나 정도로만 대답하고 예전처럼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아파트 일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정말 좋더라. 회장님 덕분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해결됐어. 이런 식으로 회장님 얘기를 자주 하게 되었죠. 그때는 그냥 업무에 열정적이구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간 후에 저는 아파트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이런 일까지 챙겨주시고 회장님이 워낙 든든하시니까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돌아보니 지연이와 이도영 회장이 카페 한편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류나 자료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것도 참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도영이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그냥 업무적인 관계치고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지연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여기 왜 왔어? 커피 마시러 왔는데 회의는? 잠시 쉬는 시간이야. 회장님, 저희 남편이에요. 이도영 회장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이시구나. 지연 누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남편 두셨다고 늘 자랑하시더라고요. 젊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지연이의 표정도 그렇고 이도영 회장의 눈빛도 그렇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지연이가 평소보다 긴장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럼 회의 계속하시죠. 저는 집에 가서 쉴게요. 곧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회의라고 했는데 둘이서만 커피를 마시고 있었던 것도 이상했고 지연이가 깜짝 놀라던 표정도 뭔가 어색했어요. 그리고 이도영 회장이 지연이를 부르는 방식도 좀 친밀해 보였습니다. 누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그냥 업무적인 관계치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지연이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가락에 반지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데 그날은 왜 빼고 있었을까요? 설마 일부러 뺀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지연이가 집에 돌아온 건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의 오래 했네. 예산 관련해서 복잡한 게 많아서 그래. 피곤해 죽겠어. 그러면서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평소보다 샤워 시간도 길었고 나올 때도 뭔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로션을 바르면서 콧노래까지 부르더라고요. 회의 때문에 피곤하다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오늘 회의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회장님이 제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 주셔서 기분이 좋네.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지연이가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건 평소에도 자주 있는 일인데 왜 유독 그날은 그렇게 기뻐할까 싶었거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계속 관찰해봤는데 확실히 예전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외출할 때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가죠. 핸드폰도 더 자주 확인하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길래 혹시나 해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잠금이 걸려 있어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알림 화면에 도영이라는 이름이 자주 보였어요. 시간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온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업무 연락치고는 시간대가 너무 이상했죠. 지연아, 회장님이랑 개인적으로도 연락 많이 하나 봐. 아파트 일 때문에 연락하는 거지, 뭐. 대답은 자연스럽게 했지만 왠지 모르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제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지연이와는 뭔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던 어느 날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우야, 너희 아파트 블라인드 앱에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던데 봤어? 블라인드 앱이라는 건 아파트 주민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는 앱인데 저는 평소에 잘 안 보는 편이었어요. 주로 민원이나 불만 사항들이 올라오는 곳이라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동료가 그러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앱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이 우리 아파트 동대표 불륜설? 이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대표 누나랑 젊은 입대 위 회장이 뭔가 수상한 모습을 봤는데요. 둘이 너무 가깝게 서 있더라고요. 그냥 업무상 만남치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비슷한 거 본 적 있나요? 댓글들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어머, 저도 지하주차장에서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요. 회의한다고 하면서 둘이서만 자주 있던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설마요? 지하 창고 쪽에서 나오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다던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던 생각들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현이한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속 댓글들을 읽어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걸 목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리실 앞에서 둘이 서 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회의실 불 꺼진 후에도 오래 있었다. 같은 차에 타고 나가는 거 봤다. 이런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현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가려고 할 때 물어봤어요. 지현아, 아파트 블라인드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던데 봤어? 무슨 글? 너랑 회장님 관련된 글 말이야. 지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요즘 헛소문 많잖아. 우리가 뭐 그럴 사이니?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 톤도 높았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화장을 고치면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 괜한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알았어. 앞으로 주의할게. 그러고는 서둘러서 나가더라고요. 평소보다 빨리 나간 것도 이상했지만 그날 밤에 돌아온 시간은 더욱 늦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화장도 조금 지워진 상태였어요. 오늘 회의 진짜 오래 했네. 응. 블라인드 글 때문에 회장님도 신경 쓰이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했어.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이라면 굳이 그런 글 때문에 상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인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쓸까 싶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블라인드 앱을 계속 확인해 봤는데 비슷한 제보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둘이 손잡고 걷는 거 봤다는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주차 위치가 아파트 입구와 비상계단 쪽을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블랙박스 녹화 기능을 24시간 모드로 설정해두고 며칠 동안 기다려봤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는데 지연이가 평소처럼 저녁 회의가 있다고 나갔어요. 시간은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집에 일찍 들어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먼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제 차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오후 7시 30분쯤 지연이가 이도영의 차에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게 아니라 차에 탄 거였어요. 그것도 조수석이 아니라 뒷좌석에 탔더라고요. 왜 뒤에 탈까요? 앞에 타면 누군가 볼 수 있으니까 뒤에 탄 거 아닐까요? 그리고 차는 아파트를 나가더니 근처 다른 아파트 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지연이가 차에 타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어요. 분명히 누군가 볼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차를 몰고 따라가 봤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둘이 탄 차가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나올 기미가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설마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였어요. 평소보다는 일찍 온 편이었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머리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이 많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회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 피곤하네. 그러면서 바로 샤워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샤워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아마 뭔가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샤워하는 동안 지연이가 입고 온 옷들을 살펴봤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어요. 지연이가 쓰는 향수가 아닌 다른 냄새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지연이가 외출한 후에 핸드폰을 뒤져보려고 했는데 암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써봤어요. 지연이가 집에서 통화할 때 몰래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날 오후에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실에서 받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 만날까요? 아,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럼 내일 저녁에 만나죠. 네, 알겠어요. 조심히 와세요. 통화 내용만 들어도 뭔가 수상했어요. 업무적인 대화 같지 않았거든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마지막에 조심히 와세요라고 한 것도 이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지현이와 이도영이 아파트 지하 창고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밤 9시 반쯤이었습니다. 그것도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나왔어요. 지현이가 먼저 나오고 이도영이 몇 분 후에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분명히 함께 있었다가 들키지 않으려고 시간차를 두고 나온 거죠. 더 결정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블랙박스에는 음성도 녹음되는데 차 근처로 지나가면서 하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누나,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회장은 입만 잘 터는 줄 알았더니 다른 곳도 잘 쓰시네. 누나가 더 적극적이셨잖아요.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이 대화를 들은 순간 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젊은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일을 핑계로 삼아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아파트 일을 핑계로 삼아서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지만 동시에 허탈감도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하는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고 와, 여보라고 말하면서 볼에 키스까지 해줬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동료들이 뭔가 이상하다고 물어봤지만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 증거가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불륜 증거로는 사진이나 동영상, 음성 녹음, 메시지 캡처 등이 유효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탐정사무소에 의뢰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따라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소형 녹음기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준비해뒀습니다. 지연이가 오후 2시에 나간 후 저도 조용히 뒤따라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도영의 차가 아니라 지연이가 직접 운전해서 나가더라고요. 멀리서 따라가 보니 근처 모텔 쪽으로 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회의라고 했는데 모텔로 가다니요. 저는 차를 모텔 근처에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쯤 이도영의 차도 같은 모텔 주차장에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따져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복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든 만큼 저도 그들을 제대로 혼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회의 어땠어? 응, 그냥 그랬어라는 똑같은 대화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겨웠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이혼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도영이라는 놈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본격적인 복수를 계획할 때였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인터넷을 뒤져가며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들을 공부했어요. 상간남 소송,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건 상간남 소송이었어요.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위자료 금액도 생각보다 꽤 나오더라고요. 특히 상대방이 기혼자가 아닌 미혼 남성일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이도영은 미혼이었어요. 그리고 아파트 입대 위회장이라는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유혹한 거였죠. 이런 경우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서 위자료 액수도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모은 것들로도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명확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지연이가 또 회의가 있다고 나간다고 했어요. 저는 미리 소형 녹음기를 준비해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텔까지 따라가서 좀 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죠. 지연이가 나간 후 저도 조용히 따라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같은 모텔로 향하더라고요. 이번에는 모텔 로비까지 들어가서 확인해봤어요. 프런트에서 죄송한데 혹시 제 아내가 여기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원이 처음에는 개인정보라고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니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까 동정적인 표정을 지으면서 아, 그분들 말씀이시구나. 자주 오시던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주 온다는 얘기는 한두 번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지만 일단 참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날 녹음기로 확보한 자료와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모텔 직원의 증언까지 합치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이제는 어떻게 그들을 혼내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일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아파트 일을 핑계로 불륜을 저질렀으니 아파트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도영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에 정기 동대표 회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저를 속여왔듯이 저도 마지막까지 모르는 척 해주기로 했어요. 그 며칠 동안 지연이는 여전히 평소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회의가 있다고 나가고 늦게 돌아오고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법무법인에도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도 최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조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해 줬어요. 이도영의 재산 상황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슬쩍 물어봤어요. 회장님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에요? 관리소장이 IT 회사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잘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위자료 받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정기 동대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들을 USB에 담아서 관리실에 전달했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이거 오늘 회의 때 틀어주세요.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라고 했죠. 관리소장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해 주니까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도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일부러 회의실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현이와 이도영이 다른 대표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둘 다 평소와 같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관리소장이 오늘 특별히 보여드릴 자료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블랙박스 영상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대표들이 뭔지 몰라서 웅성거렸는데 지현이와 이도영이 함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나오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 지하 창고에서 나오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둘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도 재생됐습니다. 누나,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라는 이도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지연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도영은 당황해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표들이 앉아 끝까지 보자라고 하면서 막았어요. 모든 자료가 다 재생된 후 회의실은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회장이랑 동대표가 이런 관계였다고? 그럼 그동안 회의는 다 거짓이었던 거네. 지현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이도영은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때 저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대표들이 저를 바라봤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문지연의 남편 정태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이도영이 저한테 다가와서 형님, 이건 정말 오해예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했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해요?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오해고 그 대화 내용도 오해인가요? 다른 대표들도 이도영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회장 자리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하다니 우리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았나 당장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해. 결국 그 자리에서 이도영은 회장직 사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지현이도 동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다음 날 아침
아파트 곳곳에 대자보가 붙어 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회의는 참 뜨겁네요. 주민들에겐 공지, 회장님에겐 키스?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어느 주민이 붙인 것 같았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지연이는 그날부터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아파트 주민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는 그 얘기로 난리가 났어요. 그 후의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도영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도영이 저한테 찾아와서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합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합의요? 당신이 제 가정을 파괴해놓고 이제 와서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봅시다. 법정에서 이도영은 제가 누나를 사랑한 게 죄입니까? 라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답했죠. 죄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요. 재판부도 명확한 증거들을 보고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도영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원래 청구한 금액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죠. 그 돈으로 저는 새집 계약금을 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와 같은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혼 절차도 동시에 진행했어요. 지연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지만 저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지연이는 계속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줘라고 매달렸지만 이미 깨진 믿음은 다시 복구될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20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정말 소중했어. 하지만 당신이 그걸 다 무너뜨렸어. 이제는 되돌릴 수 없어.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재산 분할도 받을 건 다 받았고 위자료까지 받았으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결국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주민들 시선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이사 준비를 했어요. 이도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부녀회랑 대표회랑 짬짬이한 게 이거였냐? 는 뒷말이 계속 나왔거든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게 신기합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요즘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있어요. 이혼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이 걱정하시길래 자주 안부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 기회가 생겨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끔 지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에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도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어디서 뭘 하든 이제는 관심 없어요. 상간남 위자료도 다 받았고 제 이름으로 된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게 괜찮더라고요. 아니, 훨씬 낫습니다. 속이고 속는 관계보다는 혼자 사는 게 100배 낫죠.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어요.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것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이번 사연에서 정태우는 20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평범한 남편이었는데 아내 지연이가 아파트 동대표 활동을 핑계로 젊은 입대 위회장 이도영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해서 시작했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녹음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는 동대표 회의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해 두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켰고 상간남 소송을 통해 위자료 2,5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결국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따져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치밀하게 증거를 모아서 복수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